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6,912종류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슨에 따르면 이들 중 90%가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어떤 언어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어떤 언어가 전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 언어가 될지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50년에 세계 5대 언어 중 하나로 우리의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어가 추후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글 때문에 미국의 유명 대학교 강의장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라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인 강의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니퍼 킴입니다. 저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글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한국의 전통과 언어를 소중히 여기셨고 저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주셨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해 늘 강조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한글의 구조와 발음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한글로 편지를 써주시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죠. 학교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고 한국 전통 명절을 지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고등학교 시절,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한글의 창제와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과학적인 문자 창제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는 제 학문적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학교 프로젝트로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그 우수성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제 열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언어학과에 눈길이 갔죠. 이곳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제 열정을 인정받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흥미로웠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양한 클럽 활동과 교내 행사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특히 동아시아 언어학과의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유학생 리안이 등장하면서 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안을 처음 마주친 건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서였어요. 강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리안은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며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인지 리안의 첫인상은 뇌리에 깊이 박혔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이라 이름과 얼굴을 한 번에 익힐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안은
자신의 중국인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제 준비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리안과 그의 친구들은 중국어로 대화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항상 자기네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의 문화는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리안의 한 친구가 말했어요. 리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중국의 작은 동생 같은 존재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고 서로 존중하며 조용히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저는 리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안,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리안은 저를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제니퍼, 넌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이었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어요. 리안의 태도는 정말 불쾌했고 그의 말은 저와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리안과 그의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자주 모여 떠들었고 저는 그들의 시끄러운 대화와 비하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자리를 떴고 다른 동의 세미나실에서 과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제를 하면 할수록 리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 앞에서 쓴소리를 해줄 걸 그랬나 후회가 되면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런 애를 생각하며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깝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과제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최근에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 오징어 게임 봤어? 더 글로리 진짜 대박이더라.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특히 제가 재미교포라는 점 때문에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니퍼, 한국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뭐야?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도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 한국 드라마는 매번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을 놀라게 해. 그 순간 리안이 끼어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오징어 게임도 중국의 전통 놀이를 모티브로 한 거고 한국 콘텐츠는 결국 중국 콘텐츠를 따라 하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리안을 바라보았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리안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리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 콘텐츠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감을 얻는 과정일 뿐이야.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룬 독창적인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의성과 스토리에 감동을 받았어.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를 따라 한다는 주장도 많아.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중국의 여러 드라마와 영화들이 한국 드라마의 포맷과 스토리라인을 차용한 사례가 많아. 예를 들어 중국의 별에서 온 상속자들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과 유사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중국판 미생도 한국 드라마 미생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잖아.
리안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친구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제니퍼 말이 맞아. 모든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 앤드류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독창적이야.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고 스토리텔링도 강력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리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씩씩대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고는 우리를 등지고 자리를 떠났어요. 친구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곧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은 무거웠지만 우리 모두는 리안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길 바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는데 그날도 여전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안의 모순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너무 황당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과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리안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는 결국 중국 드라마를 따라하잖아. 그리고 그들의 음악도 우리 걸 베낀 거야. 리안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직접 대꾸하기보다는 이제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안이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리안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삼성의 갤럭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중국의 우수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한국 제품이라니요. 그날 이후 리안의 말과 행동의 모순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비하하며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의 말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리안의 이러한 태도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계속되었어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조별 발표 과제를 주셨어요. 제가 속한 조는 한국의 한글을 주제로 선정했고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과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반면 리아는 중국어를 주제로 정해 과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졌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 저는 한글의 창제 역사와 그 과학적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조합 원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의 다른 학생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애나가 한글의 현대적 사용과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고, 마이크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모임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에 대한 논문과 책들을 참고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애나와 마이크도 각각 자신의 부분을 준비하며 자료를 모았어요. 우리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리안의 조도 과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안은 중국어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그도 역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료를 모았고 친구들과 함께 발표 내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리안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발표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리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국어의 복잡한 문자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리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리안. 과제 준비 잘 되고 있어?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중국어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워. 너는 한글에 대해 발표한다며? 한글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야.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리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 발표 준비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우리 조는 발표 리허설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글의 창제 역사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했어요. 애나는 한글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이크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며 한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조했어요. 리허설을 마친 후 우리는 서로의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제니퍼, 내 발표는 정말 훌륭해. 한글의 창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 쉬웠어. 애나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설명한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나도 발표할 때 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친구들의 칭찬에 감사하며 그들의 발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글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킴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창제와 그 과학적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배우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과 한글이 탄생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체계로 매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과 학생들은 제 발표에 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제니퍼.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우수성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 다음 발표는 리안이었어요. 리안은 중국어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한글은 중국어를 따라 만든 문자예요.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리안은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죠. 세종대왕은 중국어의 한자를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글의 구조는 중국어의 문자 체계를 모방한 것이에요. 따라서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예요. 리안의 주장은 터무니없었고 저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한글이 중국어를 모방했다니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저는 차분히 손을 들고 말했죠. 리안, 내가 말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예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리안의 주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리안, 한글에 대한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저는 한글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한글은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리안의 주장을 듣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안, 한글에 대한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로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바른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와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혁신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로 이는 당시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7년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그 과학적 구조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그 유연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과 발음 기호의 일관성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한글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셨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자판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정보량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경우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에 비해 한글은 무려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에 걸맞는 한글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소멸되기커녕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한국어 탄압이었다 것이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2050년에는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내놓는 상황이니 한국어의 입지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리아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발표를 통해 한국과 한글의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구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죠.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글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며 이 훌륭한 문자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소소하게 과외를 하며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한글의 간단하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빠르게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이 한글을 배우며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저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영어권의 나라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또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함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죠.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갈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모여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사랑받는 문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영어권의 나라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을 만들게 되면 제 사연을 소개해준 감동 카페인에 꼭 다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감동 카페의 도움 덕분에 제 꿈이 더욱 확고해졌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뿌리임을 잊지 않고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제니퍼 킴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꿈을 이뤄 저희 감동 카페인에 성공 사연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그녀에게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